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이효석의 수필 세편. 낙엽을 태우면서.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같이 뜰의 낙엽을 긁어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하는 일이었만 낙엽은 어느덧 날고 떨어져서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낙엽이란 참으로 이 세상의 사람의 수요보다도 많은가 보다. 30여 평에 차지 못하는 뜰이었만 날마다의 시중이 조연치 않다. 벚나무, 능금나무. 제일 귀찮은 것이 벽의 담쟁이다. 담쟁이란 여름 한철 벽을 온통 둘러싸고 지붕과 연돌에 붉은 빛만 남기고 집안을 통째로 초록의 세상으로 변해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잎을 다 떨어뜨리고 드러난 벽에 메마른 줄기를 그물같이 둘러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거들떠볼 값조차 없는 것이다. 귀찮은 것이 그 낙엽이다. 가령 벚나무 잎같이 신선하게 단풍이 드는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칙칙한 색으로 물들어 재치 없는 그 넓은 잎이 지름길 위에 떨어져 지저분하게 흙 속에 묻혀지는 까닭에 아무래도 날아떨어지는 족족 그 뒷시중을 해야 된다.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것부터 푸슥푸슥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얕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벼랑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꿈을 잃은 헌출한 뜰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메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바라지를 깊이 파고 다 타버린 낙엽의 재를, 죽어버린 꿈의 시체를 땅속 깊이 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깃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격에서부터이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갛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갛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꼴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 그 태고적 원시에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비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물과 불, 이 두 가지 속에 생활은 요약된다. 시절의 의욕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에 있어서다. 어느 시절이나 다 같은 것이기는 하나 가을부터의 절기가 가장 생활적인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원소의 즐거운 인상 위에 서기 때문이다. 난로는 새빨갛게 타야 하고 화로의 숯불은 이글이글 피어야 하고 주전자의 물은 펄펄 끓어야 된다. 백화점 아래층에서 커피의 알을 찧어가지고는 그대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전차 속에서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는 내 모양을 어린애답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또 즐기면서 이것이 생활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싸늘한 넓은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생각이다. 벌써 쓸모 적어진 침대에는 더운 물통을 여러 개 넣을 궁리를 하고 방구석에는 올겨울에도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색전등도 장식할 것을 생각하고 눈이 오면 스키를 시작해볼까 하고 계획도 해보곤 한다. 이런 공연한 생각을 할 때만은 근심과 걱정도 어디론지 사라져버린다. 책과 씨름하고 원고지 앞에서 궁식거리던 그 같은 서재에서 개운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에 잠기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책상 앞에 붙은 채 별일 없으면서도 쉴 새 없이 궁식거리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생활의 일이라면 촌음을 아끼고 가령 뜰을 정리하는 것도 소비적이니 비생산적이니 하고 멸시하던 것이 도리어 그런 생활적 사소의 창조적 생산적인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 시절의 탓일까? 깊어가는 가을이 벌거숭이의 뜰이 한층 산보람을 느끼게 하는 탓일까? 화초. 꽃가게에서 꽃을 사들고 거리를 걸으면 길 가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꽃묶음을 부럽게 바라본다. 나는 사람들의 그 눈치를 아는 까닭에 꽃을 살 때에는 반드시 넓은 종이에 묶음을 몽땅 깊게 싸도록 꽃주인에게 몇 번이고 거듭 청한다. 그러나 요사이는 꽃종이가 귀해서 길거리의 꽃장수는 물론이요 큼직한 꽃가게에서도
전에는 파라핀지나 그렇지 않으면 특비의 포장지에다 싸주던 가게에서도 신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조차 넓은 것을 아껴서 좁은 토막 종이로 대신하게 되었다. 아무리 잘 싸달라고 졸라도 대개 꽃송이는 밖으로 내들이우게 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연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 전차를 타고 보도를 걸어도 사람들은 염치 없이 꽃묶음에 눈을 보낸다. 아이들은 그 한 가지를 원하기까지 한다. 꽃을 사람에게 보임이 조금도 성가시거나 꺼릴 일은 아닌 것이나 번거로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됨이 결코 유쾌한 일은 못 된다. 고집스런 눈을 받을 때에는 귀찮은 생각조차 든다. 그러나 이는 반가운 일이다. 사람들은 꽃을 사랑하는 것이다. 보기를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그 아름다움에 무의식 중에 눈을 끌리우게 되고 염치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까닭으로이다. 꽃을 좋은 줄 모르고 짓밟아버리고 먹어버림은 돼지뿐이다. 돼지만이 꽃을 사랑할 줄 모른다. 세상의 문예술가여 안심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사랑할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이 천성은 변할 날이 없을 것을 단언하여도 좋다. 돼지에게까지 꽃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며 그 노력이 실패되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다. 대조의 땡땡씨가 하룻밤 꽃묶음을 들고 찾아왔다. 처음 방문이라 선물로 가져왔던 모양이었다. 해바라기, 간드랭이, 야국, 야란 등의 길게 꺾은 굉장히 큰 한 묶음이다. 신문이니라 신문지쯤 아낄 것 없다는 듯이 사면 전폭에 싼 것이나 오히려 종이가 좁다는 듯 꽃은 화려한 반신을 지폭 밖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심을 화병은 세상에 없을 법하다. 회룡작이인 조그만 물빛 항아리를 내다가 꽂으니 그 화용이 거의 창의 반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뜰의 것을 꺾고 왔답니다. 나는 그 말에 놀랐다. 그의 집들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나 그도 도회인이라 가게에서 오히려 사들여야 할 처지에 뜰 어느 구석에서 그 많은 꽃을 아끼지 않고 꺾어냈단 말인가. 그 흐뭇한 가지가지의 꽃을 꺾어낼 때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없었단 말인가. 원 저렇게 많이 꺾어내다니. 워낙 흔하게 피어 있으니까요. 그때 방에는 조그만 화병에 코스모스와 천차초의 한 묶음이 꽂혀 있었으니 물론 거리에서 사온 것이었다. 집에는 코스모스, 천차초뿐이 아니라 프록스, 셀비어, 금잔화, 백일홍, 봉선화 등이 피어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 한 송이도 꺾어내기를 아껴한다. 병에 꽂은 것은 대개 밖에서 사온다. 아이들이 꽃 한 송이를 다쳤다고 얼마나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지 모른다. 땡땡씨가 꽃을 사랑하지 않을 리는 만무한 것이요. 사랑하니까 선물로도 가져온 것임은 아는 것이나 흔하게 피어만 있으면 그렇게 듬뿍 꺾어낼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나는 그의 그 대도의 아량이 부러워 견딜 수 없다. 한꺼번에 그렇게 듬뿍 꺾어내고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니. 내가 만약 수백 평의 뜰이 있어 그 속에 백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고 치더라도 나는 동무에게 선사할 때 거리에서 사가면 사갔지 뜰의 것을 꺾어낼 상 부르지는 않다.
나는 욕심쟁이인 것일까? 인색한 것일까? 수선화. 내가 만약 신화 속의 미장부 나르키소스였다면 반드시 물의 정, 에코의 사랑을 물리치지 않았으리라. 에코는 비련에 여위고 말라 목소리만이 남았다. 벌로 나르키소스는 물속에 비치는 자기의 그림자를 물의 정으로만 여기고 연모하고 초려하려다 물속에 빠져 수선화로 변하지 않았던가. 애초에 에코의 사랑을 받았던들 수선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수선화에 미치는 자 없으나 유래와 전신이 슬픈 꽃이다. 애잔한 꽃판과 줄기와 잎새에 비극의 전설이 새겨져 있지 않은가. 이왕 꽃으로 태어나려거든 왜 같은 빛깔의 백합이나 그렇지 않거든 장미로나 태어나지 못하고 하필 수선이 되었을까. 쓸쓸하고 조촐하고 겸손한 모양. 기껏해야 창기슭 화병에서나 백화점 지하실 꽃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어느 때 본들 화려하고 찬란한 때 있으랴. 언제나 외롭고 적막한 자태. 서구의 시인들 같이 벌판에 만발한 흐뭇한 광경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건 역시 그 빛깔 그 자태로는 번화하고 명랑할 리가 없다. 원래가 슬프게 태어난 꽃이라 시인들은 자꾸 슬프게만 노래한다. 수선은 자꾸자꾸 슬픈 꽃으로만 변해간다. 어릴 때 벌판에서 수선화를 뜯고 놀던 마이젤과 라이오는 자라자 한 사람의 소녀 메리로 말미암아 수선화 핀 그 벌판에서 드디어 사생을 결하려다가 두 사람 다 자멸해버린다. 슬픈 노래 중에서도 이 수선화 피는 벌판같이 슬픈 시도 드물다. 수선화 자신의 허물이기는 하나 슬픈 인상만을 더하게 해가는 데는 이런 시인의 죄가 또한 큰 것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양으로 수선화의 묶음을 사들고 나서는 소녀같이 가엾은 소녀는 없을 것이며 병들어 누운 그리운 사람에게 수선화의 분을 선사하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같은 값이면 백합이나 장미나 프리지어를 선사함이 옳은 것이다. 하필 수선을 고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백화점 지하실에서 운명의 유래에 떨면서 네 손을 거쳐 네 방으로 가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을 수선화의 묶음을 상상해보라. 자신의 신세가 애초롭기는 하나 그러나 굳이 비극을 사갈 사람은 없을 법하다. 다행히도 아직 수선의 선물을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었거니와 앞으로 받게 된다면 신경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를 두려워진다. 언제인가 오랜 병석에 누웠을 때 시네라리아의 분을 선사한 이가 있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병석에 꽂은 대기라고 펄쩍 뛴 동무가 있었으나 시네라리아 화분은 수선화의 묶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상의 젊은 남녀들이여 수선화의 선물을 삼갈 것이다. 스스로 비극을 즐겨하고 전설의 환영을 사랑하는 이는 예외이나 슬픈 병에다 수선화를 꽂아놓고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며 멸망의 환상에 잠기는 것은 비참한 아름다움이다. 수선화는 참으로 그때의 소용인 것이며 그때의 빛나는 꽃이 아닐까.